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행정학 함께할 강재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행정학 총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 총론 중에서 행정환경 변화, 그 다음에 문화, 행정문화 이 부분까지 다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자, 행정학에서 크게 본다면 행정환경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행정의 역할이 바뀌어요. 기능 역할이 바뀌는데 왜냐하면 수요가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능 역할, 또 업무를 해야 될 일이 많아진다면 규모도 커지겠죠. 이해가는과 행정 개념과 연관되어 있고요. 자, 이게 결정되면 이제 조직 설계하고 그다음에 인력 채용하고 관리해야 되겠죠. 예산 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 관리 이에 대한 이론들이 쭉 나올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틀이다. 이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총론에서 다룰 주제는 뭐냐면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 역할이 변화되겠죠. 그러면 행정의 개념과 위상도 바뀌어요. 이에 따라 이론도 새로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 방법들이 있겠죠. 접근 방법,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 추구할 가치가 뭐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민주성으로 본다면 혹은 효율성의 방점을 찍는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등등등. 그래서 크게 행정환경, 그 다음에 개념 이상, 이론 발전, 접근 방법, 그리고 그 속에서 최근 정부역 신이야기, 이해가는 이론 나오겠죠. 마지막 행정이론까지 이렇게 쭉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환경에 관한 내용을 일단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행정이론 발전과 접근 방법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개별 이론 묻는 것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1번 어떤 이론 이렇게 말한다. 2번 어떤 이론 이렇게 말한다.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것. 이 부분에서 출제가 많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행정환경을 볼 때 일단 절대 왕정체제가 16세기 있었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루이 14세 같은 사람도 있었죠. 자, 그런데 시민혁명이 발발합니다. 17, 18세기에.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발발합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묶어서 우린 자유민주라 부를게요. 그리고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 19세기 들어가면 입법국가라 부르는 시기가 등장하는데,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혹은 민주주의 관점에 본다면, 자, 자본주의 관점에 본다면 아담 스미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한번 봅시다. 기존의 절대왕정 체제 속에서 이런 정부 운영, 자, 독재, 권위주의 왕정 체제 생각해 보시면 시민들의 요구에 기초해 간 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시민에게 엄청난 세금을 때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여러분이 선출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정책 결정하면 그에 따라 그대로 집행하세요. 그 다음에 개판됐다 싶으면 너 내려와. 이래 가겠죠. 올해 유럽의 선거에서 완전히 난리 났었죠. 그리고 그 영국의 경우는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에 성공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보수당이 개판 치니까 정권이 변경되는 것들,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든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관점에 본다면 A와 B가 서로 거래를 합니다. 이때 정부가 개입하면 누군가의 특혜가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 손해가 발생하겠죠. 때로는 교통사고 났는데 경찰서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뭐 요즘에 밀양시 성폭행 사건, 예전에 있었던 2004년에 4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 20년 만에 다시 신상 공개되면서 난리 난거 있죠.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놈의 시스템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야, 너 개입하지 마. 국가 권력은 항상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아. 그래서 최소한의 작은 국가, 작은 정부로 가야 돼. 밤에 경찰 활동하는 거, 그 이상 하지 마. 시민의 신체, 재산, 권리 보호 이상 역할하지 마. 그래서 국가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라는 관점에 접근했고, 그 다음에 입법부가 국정운영 전체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입법국가라 불러요. 일단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는 전제에서 확인하는 쪽으로 갈게요. 그런데 자,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일단 대공황이 29년도 대공황이 발생하고요. 가장 심했던 시기가 32년인데 미국의 실업률이 40%를 돌파해요. 3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일하겠던 사람이 4km 줄을 서는 거죠. 완전 경제가 개판 5분 전. 그래서 케인즈주의가 등장합니다. 정부가 국가 직접 개입해서 경기 안정을 조절해야 돼. 예를 들어서 불황기에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호황기에는 뭐 요즘에 미 연준이 금리를 막 인상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경기 조절 기능을 통해서 안정화시켜야 돼 라는 입장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빈부격차 점점 커져요. 1904년, 1917년도에 19년도에 자 볼세비키 혁명이 발생하죠. 사회주혁명이 발생합니다. 그 농민혁명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점점 커지면 사회주의 체제처럼 완전히 체제가 전복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감 속에서 자 복지국가 사상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케인즈적 복지국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자 한번 고등학교 사회시간 때 배웠던 거 생각해 봅시다. 자 수량이고요. 가격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겠죠. 올라가면 수요는 줄겠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는 역의 함수 관계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자는 공급을 더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정의 함수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자, 이 둘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에서 자, 가격과 그 다음에 총 생산, 총 공급, 총 수요 등등이 결정해요. 그리고 이 수량을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GDP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거시로 본다면 개별 공급을 다 더하면 총 공급이 되겠죠? 개별 수요 다 더하면 총 수요가 되겠죠. 만나는 점에서 물가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총 생산이 결정됩니다. GDP 생각하시면 돼요. GNP, GDP. 자, 그래서 이게 딱 만나는 점에서 나온다. 자, 이때 수요라는 것은 가계 소비하고 정부, 기업 투자하고 정부 지출 세 가지가 바로 수요를 결정하죠. 여기에 플러스 수출입이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자, 수출입 빼고 이렇게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수요,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지 낮죠. 자, 이렇게 해서 수요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케인즈 생각은 이거였어요. 갑자기 저 수요 곡선이 올라갔어요. 어떤 이유로? 그러면 자, 소득이 증가하니까 좋긴 좋은데 물가 상승은 고통이 발생하죠. 인플레이션. 어떡할까? 그럼 수요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정부 지출을 줄이면 마이너스 시키면 다시 수요가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어. 다시 끌어내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이에요. 반대로 자 불황입니다. 어떤 이유로 수요가 팍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정부가 손댈 수 있는 건 뭘까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기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토목공사, 건설 활성화시킨다. 새만금 사업을 한다. 그럼 기업이 투자가 증가하겠네요. 고용이 증가하면 가계 소득 증가하니까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럼 소비가 증가하니까 투자는 다시 증가하겠죠. 자, 떠라. 그럼 다시 고용 창출되니까 소비는 더 증가하겠죠. 그런 식으로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야 라는 게 케인즈의 기본 마인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처럼 자 불황의 경우는 실업자가 문제되겠죠. 이때는 정부가 지출을 증가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돼. 근데 현 정부는 경제가 안 좋은데 정부 지출 줄인다고 해서 말들이 많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대공황에 대해 정부가 경제 개입해서 빈부격차 문제에서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야. 자 정부 역할이 커지죠. 큰 정부로 갑니다. 국가가 주도하죠. 그런데 자 이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게 좋을까요? 등등등. 때로는 자 환경 문제가 터지면서 환경 규제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사랑 배출을 몇 ppm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모든 문제를 입법부가 결정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문제가 되죠. 현대행정은 19세기와 달리 기술적 복잡성이 무지무지 증가했어요. 도로 놓는다, 다리 놓는다. 거기서 새로운 기술이 마구마구 들어오겠죠? 그러면 기술적 복잡성과 그 다음에 업무의 전문성이 증가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전문성이 있다고 믿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럼 어떡하죠? 입법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 법 테두리를 잡고 그 안에서 알아서 당신들이 정하세요.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재량을 줘요.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큰 정부로 갈 뿐만 아니라 재량과 위임법이 증가하면서 자, 행정부가 결정하고 행정부가 집행하는 입법국가는 입법부가 모든 걸 결정하고 행정을 집행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결정부터 집행까지 다 한다. 행정부가 주도한 데서 행정국가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었어요. 이걸로 2차전 끝난 다음에 보통 큰 전쟁 끝나면 작은 불황이 오거든요. 48년도 불황이 있었고 47년도 기근이 있었는데 50년부터 65년까지 미국 예를 들면 불황 없는 성장, 인플레이션, 장기 호황을 맞아요. 2차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자 대규모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되고 대량 소비 사회로 넘어갑니다. 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문제가 탕 터져요. 어떤 문제였을까? 자, 먼저 재정 적자가 문제되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더 문제는 뭐였냐면 오일 쇼크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는 잠깐 남겨놓고 자, 게다가 재정 적자가 커질 뿐 아니라 복지병 특히 70년대 오일 쇼크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일자리가 없어요. 어차피 채용도 안 되는데 정부가 주는 실업수당 먹고 살지 뭐. 이걸 복지병이라 불러요. 영국병이라고 부르는 복지병이 나오는데 그럼 어떡할까? 정부 개입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도 같이 나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앞에 케인즈 생각과 달리 유가가 폭등했어요. 4개월 만에 거의 뭐 두세 배. 2008년도 우리나라 예를 들면 자, 서울 시내 기름값 기준으로 1,300원 하던 게 갑자기 휘발유 2,1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기름값이 2배 가까이 올라가 버렸죠. 경유가격도 막 폭등합니다. 어선들이 고기 잡아봤자 기름값도 안 나온다. 추락 포기하는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자, 똑같은 물건을 공급하는데 자, 원가가 올라가니까 기업은 이만큼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공급 구선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서 일이 옮겨갔죠? 만나는 점이 물가는 올라갔습니다. 보통 물가 인상은 호황기에 나타나는데 경기 후퇴죠.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때 케인즈가 살아있었다고 친다면 70년대 분위기예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자,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될까? 소득순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면 돼.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할까요? 수요 곡선을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서 수요를 끌어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수요를 끌어올렸어요. 문제는 가격이 더 올라가 버렸네요. 자, 안 되겠다. 그러면 물가라도 잡자. 올라간 물가 다시 끌어내린다. 이 정도 끌어내려야겠죠? 여기 만나는 선하고 맞게 수요 곡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만나네요.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줄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물가는 낮았는데 실업이 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야, 개입하지 마. 여기 여러 이론들이 있고 복잡한 이론이 있는데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우린 경제학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기에 정부가 소득을 다시 증가시켰다고 올려버리면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막 하잖아요. 근데 자, 그래서 물가로 잡자면 어떻게 될까? 실업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금리를 막 올려서 물가 잡겠다 하는데 그러면 다른 국가는 못 살겠다 막 나오죠. 근데 희한한 게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요를 더 줄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용이 나쁘진 않네. 뭐지? 설명 안 되는 상들이 막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냐? 정부가 경기 조절을 위해서 개입했다. 정부 개입. 문제는 이게 부작용을 마구마구 내더라. 나중에 정부 실패해서 파생적 외교과라 부르는데 따라서 어떤 얘기 나올까요? 개입하지 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을 더 교란시키는 거야. 시장의 불확성을 더 높이는 거야. 개입하지 마. 라고 하는 시장주의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복지 지출 줄여. 정부의 복지 해체시켜. 정부가 할 일은 일자리 창출. 딱 거기까지만이야. 일자리 창출도 직업 교육만 시키고 라고 가는 거고, 기업에 대한 규제도 다 풀고 시장에 다 맡겨. 복지도 시장에 맡겨. 그래서 시장주의로 가는 것. 이게 소위 신자유주의인데요. 일단 잠깐 남겨놓고 19세기 작은 정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간섭하지 마. 사회 개입하지도 말고 규제하지도 말고 규제 안 시키고 시장 가격 손대지 마. 그냥 내버려둬. 시장은 알아서 균형 찾아갈 거야. 라는 관점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자, 보통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큰 정부로 갔는데 정부 개입이 부작용 났네. 개입하지 마. 정부 실패가 시장주의를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될까요? 빈부격차가 더 커지죠. 사회 양극화가 더 커지죠. 그래서 요즘에 우파 포퓰리즘 막 등장하죠. 유럽에서. 어쨌든 제3의 대안으로 공동체, 시민사회 맡기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이 관점에 본다면 이런 거죠. 개입하지 마. 민간에 넘기세요. 행정에 경기법 도입하세요. 등등등에 대한 주장들이 나옵니다. 정리해 본다면, 자, 19세기 입법국가 자유주의에 기반해 있었고요. 작은 정부로 갑니다. 문제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죠. 그래서 정부 기능이 커지는 행정국가로 넘어갔죠. 자, 법치주의나 대의제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전문성 커지죠. 관료제 민주통제, 관료제 재량 확대로 가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게 뭐였다? 행정국가였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보 보수를 이야기할 때 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기준 생각하지 마세요. 진보는 나갈 진입니다. 바꾸자. 그래서 변화에 찬성하는 관점이 진보고요. 보수는 뭐냐? 보호하고 수호하다. 뭐를? 현 질서, 구질서를 보호하고 수호하다. 컨서브하다, 컨서버티즘 해서 보수주의. 변화에 대한 거부, 태도가 보수고 진보는 변화를 긍정하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 아니 개입해서 행정국가는 진보주의랑 연관되죠. 그러면 자, 20세기 진보주의는 뭐였을까? 고려시대 고려 말로 친다면 정도주는 진보였고 정몽주는 보수였어요.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진보와 보수 등이 다르다. 다만 20세기적 의미에서 20세기 중반의 진보란 바로 이걸 말한다. 국가가 개입해서 문제 풉시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될까요? 관료가 주도하죠. 관료직 경직성이 문제되고요. 정부 실패가 문제돼요. 뭐 어디로 갈까요? 19세기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 보수는 보수인데 19세기 보수는 왕당파 느낌이죠. 절대왕정으로 돌아가자 라는 보수였다면 20세기 말에 나온 보수는 신보수라고 부릅니다. 19세기로 돌아가자 라는 거였고요. 혹은 19세기 자유주의의 수정된 내용, 그래서 수정된 신자유주의 혹은 신보수주의라 부릅니다. 신보수, 신자유주의. 둘이 똑같진 않아요. 신자유주의하고 신보수 똑같진 않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신자유주의와 신보수는 시장에 대한 태도는 비슷해요. 근데 보수는 자유를 좋아할 것 같죠. 미국 보면 낙태금지 뭐죠? 보수입니다. 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지 이거를 왜 이래라 마라 하는 거야. 학교 정교육 찬성 미국 신보수입니다. 이건 종교자유 국가 개입하지 마. 그 점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정책은 차이가 있는데 경제정책에서는 둘이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문제 풀 때 보수주의하고 신자유주의 같은 의미로 풀어도 행정학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장주의로 가는 걸 20세기 말에 보수주로 본다. 보수로 본다. 단 지금 현재 유럽의 보수는 뭘까요? 민족주의죠. 민족주의죠. 난민 반대. 그 다음에 환경 규제하지 마 라는 거죠. 기후위기 다 말짝 다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라는 것들. 손대지 마 라는 느낌의 유럽의 보수가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좌파가 나옵니다. 신좌파가 뉴 레프트인데요. 공동체주의나 제3의 길 같은 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보자.
19세기 자유주의 작은 정부 야경 국가였다. 행정국가로 가면서 시장 실패로 넘어갔는데 진보주의 큰 정부 복지국가로 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뉴거버넌스라 배우는 내용들 NPM 포함해가지고 정부 실패가 나오면서 신자유주의 자구정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 자, 그러면 자, 입법국가 시기 요건 나중에 다시 확인할 겁니다. 자, 그럼 진보주의하고 보수주의 기본 문제에 속합니다. 우리는 뭘로 푼다? 보수주의는 시장주의로 푼다 그랬죠. 그럼 진보주의는 국가 개입 찬성으로 본다 그랬죠. 국가 개입 반대가 되겠죠. 자, 인간은 혹시 철학과 나왔다, 사역과 나왔다, 정역과 나왔다 배웠던 거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행정학 교수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행정학 교수 공부를 잘 안 해요. 이분법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따라서 방금 말했던 그 틀에서 본다면 인간 오류가 있어. 따라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지만 사회주의와 차이점은 시장 오케이. 근데 결함이 있어. 정부가 교정해줘야 돼. 그럼 복지국가로 가야 돼. 라는 관점. 보수는 시장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신념, 잠재력, 요 표현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합리적 경쟁을 가정하고 인간 오류가 없어. 따라 개입하지 마. 본래 보수와는 달라요. 근데 행정을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풀어야 돼. 시장주의를 보수로 풀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적 경제인이고, 그 다음에 자 신념을 갖고 있어. 정부는 믿을 게 못 돼. 저 새끼들 안 돼. 시장주의로 가야 돼. 규제 완화해야 되고 조세 감면 시장에 완전 맡겨야 돼. 자, 이 맥락에서 시험 문제 풀 때 공공선택론과 거의 똑같다고 푸시면 돼요. 본래적으로 공공선택은 아니지만 행정 객관식 이렇게 풀어달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현대인형 특징을 봅시다. 양쪽으로 본다면 자, 행정국가를 놓고 보는 거예요. 행정국가. 자, 행정기능 확대. 양일까요? 질일까요? 할 일이 많아졌어요. 기능이 확대되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요. 예산도 팽창하고요. 행정기구도 많아집니다. 기능 확대가 양적 특징이란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전문성 높아졌다. 질적인 면이지 뭐. 자,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양적 특징입니다. 얘가 얘를 가져왔어요. 관료제, 탈관료제 질적인 면이고요. 전격 결정 중시하던데요? 라는 거. 광역행정 여기서는 자, 양적 특징에 얘를 주의하시고 질적 특징에 얘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정 가면 나오는 것들, 한류에서 배우는 것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는 요즘엔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내고 있어요. 정부금의 팽창에 관한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 기본이 뭐냐? 와그너 법칙, 피코-가이스만, 그 다음에 파킨스 법칙, 니스카는 예상극대 모형, 그리고 보몰의 병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일단 여기 있는 4개를 기본으로 잡아두시고 공부가 좀 됐다면 보몰의 병을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이제 공공선택론에 나오는 것들을 약간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중에 보몰의 병과 머스크레이브를 넣어가지고 6개를 잡아놨네요.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면 4개를 먼저 챙겨가시고 이해독제다 하면 이 2개를 추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헷갈리면 시끄러워 죽겠어 와그러노 라고 읽으시고 피 튀긴다 피코-가이스만 이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릴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와그너 법칙입니다. 자, 사회 진보와 비례한다고 보는데 도시화 산업화연을 강조합니다. 소득이 증가하죠? 그럼 세수가 증가해요. 정부 규모가 올라간다. 와그너가 설명하는 거 뭐다? 세수 증대, 즉 수입이 커지면서 정부 규모가 팽창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와그너 법칙이에요. 도시화되면 시끄럽죠. 산업화되면 시끄럽죠. 와그너 이렇게 읽으시면 안 헷갈릴 겁니다. 거기에 대비되는 피코-가이스만, 피 튀긴다, 전시전환 위기 요인을 강조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 일이 많아지죠. 그래서 정부 규모가 팽창한 거다. 수입 증대가 아니라 수요 증대가 규모 팽창을 가져왔거든. 피코-가이스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잡아볼까요? 비가역성이라고 하는데 톱니바퀴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딱 걸려 있어 가지고 뒤로 못 가죠.
돌아가지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여기서 자,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한 칸 띄고 올라갔어요. 위기가 해소됐습니다. 근데 뒤로 못 가죠. 민간 부분이 할 일이 정부로 넘어갔어요. 대체됐습니다. 대체효과, 전이효과, 위치가 바뀌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정부 규모는 팽창만 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피코가이스만입니다. 자, 파킨슨 법칙 워낙 많이 알고 계시죠? 공무원 수는 업무량과 무관하게 매년 5.75%씩 꾸준히 증가한다. 이때 소수점 밑이 중요한 게 아니라 5.75%, 6.75땡, 4.75땡입니다. 5% 정도. 자, 일단 업무가 많아지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 하실래요? 일이 많아 죽겠어요. 동료 좀 붙여주세요 하실래요? 아니면 내 통제 안에 있는 부하를 원합니다. 부하가 생기면 보고 업무, 지시 업무, 감독 업무가 생겨요. 그럼 다시 부하 좀 붙여주세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업무량과 무관하게 매년 꾸준히 증가한다. 파킨슨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잠깐 남겨놓고요. 심화 쪽이니까 머스그레이브입니다. 머스그레이브는 자, 주의하세요. 조세장이면 규모가 커지는 걸 반발하죠. 과소로 갑니다. 규모가 축소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화폐 착각 재정 완상은 피스컬 일루션 반발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따라서 과다 공급, 규모가 팽창합니다. 요 표현 주의하세요. 자, 반발이 커지면 규모가 축소되는 거고 반발이 없으면 규모가 팽창한다. 이렇게 해서 팽창을 설명합니다. 자, 버모라지 씨는 이때 병은 마틀이 아니라 디스있습니다. 질병할 때 병이에요. 자,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업무 특성과 정부가 정한 서비스 성격. 일단 정부는 정신노동이 대부분이죠. 동사무소 업무 생각해보세요. 근데 노동집약적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필수에 속해요. 따라 가격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노동집약적 성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자, 7급 준비하는 분은 봤을 거고 9급 준비하는 분은 그냥 느낌만 잡으세요. 자, 노동 투입량이 증가합니다.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죠. 한계 비용은 책정하고 편익은 체감합니다. 노동 생산성은 노동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체감하게 됩니다. 자, 자본 투입량이 증가하면 자본 생산성은 체감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투입했다, 이렇게 투입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노동 생산성이 높을까요? 자본 집약적일수록 얘보다 생산성이 높아요. 이렇게 딱 그었을 때 노동 생산성은 얘가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공급하는 것, 이렇게 공급하는 것. 얘가 생산성이 얘보다 훨씬 높습니다. 직관으로 가볼까요? 자, 노동 투입이 증가되면 될수록 노동 생산성은 감소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말은 뭐가 될까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과 똑같아요. 인건비 점점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자, 가격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 재화의 경우는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수요가 팍 줄어버렸죠. 그런데 이 경우는 가격이 이만큼 올랐어요. 수요가 별로 변동 없네요. 여러분 쌀가격 올라갔다고 밥 안 먹을 거 아니죠? 그죠? 그런 면에서 전기요금 올라갔다고 해서 전기 사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라고 본다면 그러면 비용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조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성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번 이런 경우 생각합시다. 여기 달동네입니다. 이쪽은 민간업체가 쓰레기 수거할 때 청소차가 쑥 지나가면서 처리하죠. 한 3명, 2-3명 정도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처리할 수 있겠네요. 리아카 끌고 쓰레기 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요? 이쪽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정부는 그렇다고 안 할 거예요. 민간이 담당하는 이쪽보다 정부가 하는 이 영역은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정부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민간이 하는 부분과 놓고 봤을 때 비슷한 양을 처리한다? 정부의 경우는 이런 성격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공무원 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범월 관점에 본다면 업무 성격과 그다음에 재화 성격이 정부 규모를 키우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리바이던 하시면 여러분 알 거예요. 홉스 사회계약론에 나온 리바이던, 그 성경에 나오는 바닷속에 사는 괴물, 신도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나게 언터처블, 자, 엄청난 권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제국의 건설 리바이던 가설 비슷한 건데요. 정부 규모는 자, 집권화와 비례하고 분권화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 도로 포장 사업이다 로비스트라고 정치인들이 유착을 먹고 불필요한 사업을 마구마구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정부 영역을 점점 키워간다는 이야기예요. 리바이던 가설 이야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봤고, 자, 축소에 관한 이론도 있습니다. 공공재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다가 팽창 쪽이고 방금 봤던 이론들이죠. 축소에 관한 이론은 다운 삼정부지라든지 머스그레이브 조세학과 봤었죠. 갈브레스 의존 선전효과, 민간 기업의 경우는 광고를 때리면 지른신이 강림하잖아요. 여러분이 소비할 필요가 없는 걸 소비하게 됩니다. 정부는 선전 광고 없기 때문에 정부는 생각보다 과잉으로 가진 않는다. 그 다음에 전시효과, 과시소비 같은 게 정부는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 기본 문제로 갈브레스 의존효과, 지제메리 전시효과는 이쪽 땡, 반대쪽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대문이라면 나중에 배우게 될 합리적 무지 공공선택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내용 빠르게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부가 편찬했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근대 자유주의는 야경국가 맞죠?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 루스벨트, 뉴딜 정책이 있었죠? 큰 정부, 진보주의, 큰 정부 맞죠? 영국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신보수죠? 작은 정부 맞죠? 하예크, 노예로의 길, 시장 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했다. 하예크는 신자유주의 대부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시장 실패는 정부 실패를 강조하고 작은 정부를 강조합니다. 신자유주의 대부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수업 들었던 친구가 자기 이렇게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이에나, 정글의 법칙, 시장 정글의 법칙 이렇게 외웠다고 하는데 하예크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케인즈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반대. 살았을 땐 케인주의가 각광받았다면 죽은다면 하예크가 각광받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노예력을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4번. 다음 행정국가 개념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최근 기출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과거 기출 문제를 냈는데요. 거대 정부 현상이다? 맞죠. 입법 사법보다 행정부 중심이다? 그래서 행정국가라 그랬죠? 맞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뿐 아니라 결정까지 행정부가 그렇죠? 정책행정을 자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정책령 이론론 관점이죠. 행정은 정책 결정, 정치와 같은 거거든 이란 관점이에요. 4번이 틀렸네요. 기본 문제고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정부간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있었죠.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불신 땡. 정부 불신이죠. 시장을 신뢰하고. 진보주의자는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선호한다? 그렇죠.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아니죠. 이렇게 가야죠. 틀렸죠. 그 다음에 30년대 대공황. 최소 정부가 최선의 정부가 아니죠. 큰 정부로 가야죠.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정부 예산 팽창에 관한 이론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데 와그너 도시화 산업화를 강조했죠. 국민욕구 부응을 위한 공공재 증가로 예산이 증가한다? 수입 증대였는데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수입 증대였는데 아닌 것 같아요. 피코 가이스만의 경우 전쟁 그렇죠. 사회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이전수로 돌아가지 않는다. 텀바퀴 효과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 비가역성, 전효과, 대체효과 맞네요. 보머리병, 정부와 민간 부분 간의 생산성 격차, 그렇죠. 파킨슨,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 예산을 추구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리스크하는 예산 극대화 모형이네요. 자, 공무원 수는 업무량과 무관하게. 자, 이거는 권력 극대화 현상이 없지 않은 심리적 요소죠. 동료가 아닌 부하를 했던 것들. 그래서 이게 좀 모호하긴 한데 4번이 틀렸기 때문에 뒷문장은 그냥 모른 척. 출제자가 공부 안 했네. 4번 확실히 틀렸죠. 그래서 해설도 뒷문장은 무시하기 바랍니다 하고 해드렸어요. 다른 문제 풀 때 이게 틀렸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관련 문제입니다. 리바이던 가설, 제국의 건설, 서비스 노동 집약 성격으로 이건 누구 거죠? 생산병, 보몰 아저씨 거죠? 보몰의 병? 틀렸네요. 부캐넌, 다수결 투표제는 일단 잠깐 남겨놓고 머스그레이브. 공공재는 세금 납부자인 시민 자신이 부담한 것에 비해 적은 편익이 돌아간다고 편익이 적게 나오니까 이러한 재정 착각 상황에서 조세정이 발생하면 과소공급된다? 그쵸? 자, 과소공급인데 비용 환상이라 편익에 대한 환상이죠. 문장이 막 꼬였어요. 근데 조세 저항이니까 맞다고 칩시다. 조세하니까 맞다고 칩시다. 갑자기 피코가이스만의 경우 전이효과, 대체효과, 통역효과, 위기시에 증가된 예산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자, 1번이 확실히 틀렸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인데 머스그레이브 아저씨를 잠깐 보면 부캐넌 아저씨 요거는 원래 부캐넌은 공부한 분이라면 다수결의 보편 적용을 비판한다라고 돼 있어요. 비용이 대칭적이라면 나중에 공공선택할 때 설명드릴 거니까 다수결이 가장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독재가 가장 효율적이고 종교제도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 가까울수록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 외부가 클 때는 작을 때는 각각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수결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7급 준비하는 분은 알아두세요. 9급 말고. 개별 수요입니다. 총 수요는 공공재는 수직합으로 나와요. 그러면 자, 총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는 이 점이 가장 효율적인데 근데 중위 투표자로 가면 다수결 이쪽으로 나와요. 이만큼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합니다. 이런 설명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공공선택론의 일반적 주장, 이 아저씨 말고 일반적 주장. 자, 공공서비스 공급을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다수 시민들은 다수결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합니다. 낭비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부캐넌 아저씨 이야기는 맞다고 치자 인 거고요. 파킨슨 법칙. 자, 본질적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화생정보도 줄이려는 무사한 일 아니죠. 업무 강도 양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비율 5.75%씩 증가한다 그랬죠. 업무량이 증가하면 자, 동료보다는 부하 직원을 충원하기 때문이죠. 부하 배정. 자, 리바이던 가설처럼 관료제가 사실상 자신들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과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는 서울 속기직인데요. 그냥 이런 공부가 됐다면 심한 문제입니다. 그럴듯한가 봐보세요. 기계 모형하면 관료제, 네트워크 구조, 규범적 통제명 처음 듣는데 성과 모형이다. 자, 정부는 각종 법령과 규칙 기준에 대해 중앙 통제를 받는다. 그렇겠다. 네트워크, 연계망으로 구성된다. 그렇겠다. 정답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네요. 성과 통제 모형 민영화된다. NPM과 관련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규범적 통제면 규범적 가치와 신념에 통제된다. 느낌상 어디로 찍으실래요? 사실 민츠버그는
가상정부를 설정했고요. 여기서는 기계문과 관료제 기계적 구조, 네트워크, 팀 대신에 프로젝트 팀을 산출물 중심으로, 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성과 통제몽으로 봤고요. 가상 정부를 정부가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민영화 이쪽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정답 나오겠다면 공부 완료 된 분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문제는 가상 정부 모형이 바로 민영화고 하위 구조가 없어요. 상위, 중앙 부서도 최소화됩니다. 이걸 가상 조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환경변화 빼고 최근 환경변화고 그 앞에까지 행정국가까지 봤고요. 기본 틀 잡으시면 관련 문제에서 여러분이 정부의 팽창이라는 이론, 축소에 관한 이론만 따로 체크해 두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 내용들이 돼 있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